자, 보시죠. 우리 2교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부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제 부동산 공법 공부 방향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올해도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공법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올해 시험 딱 보시면 그게 현실로 나타났거든요. 보시면 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공법 왜 이렇게 어렵나요? 하고 많이 물어봐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죠. 쉬운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도 그렇지만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왜 제가 최소 2년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한간에는 대학 4년 다니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앞으로 시험이 어려우니까. 예전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 2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공법이 차지하는 그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거의 한 제가 볼 때는 5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40%는 이 공법이 차지한다고 봐요. 이 공법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동차를 하느냐, 동차를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공법을 쉽게 접근을 하게 되면 동차를 할 수가 있고요. 공법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동차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1차만 하셔야 돼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동차를 할 수 있는 길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법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부동산 공법은 첫 번째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입니다. 용어가 되게 낯설죠.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용어 자체 부분은 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정 때 뼈대를 세우면서 그 뼈대 부분에 관한 부위별에 대한 용어를, 생소한 용어를 접근하도록 할 겁니다. 쉽게.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를 일단 정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휘발성이죠. 외우잖아요? 다음날 되면, 다음날이 뭐예요? 그날 수업을 배우면 집에 갈 때 뭐죠? 벌써 날아가요. 그 정도로 휘발성이 되게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공법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양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법령 자체가 6개 법령인데 아마 2차 과목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과목 중에서 중개사법, 그 다음에 뒤에 공시, 세법 있죠. 그 세 가지 합친 법령보다 공법이 더 많습니다. 법령 자체가. 민법 부분보다도 많으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누가 뭐 비등하다 볼 수 있냐면 학개론. 근데 학개론은 범위를 정하기가 힘든 게 개론이잖아요. 개론은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전혀 배우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걸 줄여서 하는 것 뿐이지. 그 정도로 이 공법 부분이 되게 양이 많습니다. 공부 양이 되게 많다는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부동산 공법을 뭐죠?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어려워요. 그럼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부동산 공법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 그 얘기죠. 어떻게 접근하면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부분. 용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거죠. 개념 이해입니다. 용어 자체를 단순히 뭐 하려고 드니까요. 외우려고 드니까 이게 머리에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용어, 생소한 용어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개념 이해가 도대체 뭐냐? 나는 그 개념 이해라는 게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듭니다. 보세요. 실질적으로 건축법에는 법령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8호에는 뭐가 나오냐? 시험 문제에서 건축법 제2조, 1항, 8호까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문제에서 이게 몇 조냐, 이게 몇 항이냐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법령에는 이렇게 주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법령에 보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뭐 한다고요? 이전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건축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건축법에 대한 법 조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막기 시작한 게 여러분 건축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건축이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집 짓는 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갑자기 뭐죠? 신축하면 또 알죠? 새롭게 짓는 거. 증축하면 뭐예요? 늘어나는 거. 개축은 모르겠죠? 재축?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전은 옮기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 중에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용어 자체를 모르면 그 용어에 대해서 외우는 게 아니고 뭘 해야지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신축이라고 하는 건 새로 짓는 거죠. 근데 왜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과연 암기를 해서 외우고 있냐고요, 지금. 집에서 뭐죠? 신축은 외우는, 신축은 새로 짓는 거, 새로 짓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건물이 새롭게 짓는 걸 보고 아, 저걸 신축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축이라는 것과 재축이라는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세요? 아, 이렇게 되는 걸 재축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걸 개축이라고 하구나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자동적으로 그게 개축이 되는 거고 자동적으로 그게 뭐죠? 재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신축이라는 걸 외우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새롭게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개념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18회, 20회, 23회, 25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올해 31회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OT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게 올해 시험에서 25회 때 나왔잖아요. 그럼 분명히 한 번 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딱 봐도. 당연히 나올 거다 했는데 올해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네. 31회 부분을 지금 안 적어 놓은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내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보기 전에. 다른 데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기 위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럼 보자고요. 여기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를 알아야지만 내가 이 건축이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신축이란 도대체 뭐냐? 신축이라는 것은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 바로 아래쪽에서 대통령이 명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신축이란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그걸 나대지라 그래요.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뭐 하는 거예요? 축조하는 거. 그리고 이걸 말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가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를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 법령을 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형상화시켜야 되고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보면 느끼게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리만족을 여기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제가. 그럼 보세요. 자, 23회, 25회 출제가 됐어요. 물론 올해 31회도 나왔고요. 자, 이게 뭐가 돼요? 대지입니다. 땅이에요. 땅이에요. 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지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신축이라 한다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신축이라 한다고요. 그러면 신축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에 다른 부속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건물이 아니냐면 주된 건물은 아니고 그 주된 건물의 부속이 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주된 건물이 아닌 거죠. 부속이니까. 부속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이 건물이 주 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지은 건물은 여기 건물이 있지만 이 건물은 뭐가 아니니까.
주 건물이 아니고 부속 건물이니까 그 옆에다가 주된 건물을 지으면 이것 또한 우리는 뭐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신축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로 한 부분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가지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어차피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객관식에서 이 선지가 맞다 틀리다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외우려고 드니까 양이 뭐죠?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신축은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증축이란 여러분들이 아까 상식적으로 증축은 늘어나는 거지. 근데 늘어나는 것만 알지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늘어난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핵심이 뭐냐면 기존의 건물이 있어야 늘어나는 거죠. 없으면 새롭게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대지에서 건축물이 뭐가 늘어나냐면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면적은 건축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어요. 여기서 또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건축 면적이 뭐지? 건축 면적이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위에서 밑을 쳐다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기가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촬영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봤을 때 건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건물이 보이는 면적을 뭐라 불러요? 건축 면적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면 위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중간에 뭐가 있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위에서 봤을 때 딱 그 보이는 면적, 그 면적을 뭐라 불러요? 건축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이 뭐냐? 연이 쌓아서 올리다는 뜻이에요. 하나 위에 또 하나 겹치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연면적이라는 것은 한 층의 바닥이 있죠. 그 바닥 면적이 있고 그 위에 또 바닥 면적이 있죠.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라 그러면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의 바닥 면적, 4층의 바닥 면적, 5층의 바닥 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겹쳐져 있는 면적. 겹쳐져 있는 면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늘어나든지 건축 면적이 늘어나든지 그 다음에 뭐가 또 늘어나든지 층수가 5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5층짜리에다가 한 층을 더 올린 거예요. 그럼 6층이 된 거죠. 그럼 한 층이 늘어났죠. 그것도 뭐라 부른 거예요?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높이가 6m짜리 높이였는데 1m를 더 올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럼 층수 올리는 것과 높이 올리는 거 뭔 차이가 있지? 다르죠. 한 층의 높이를 우리가 한 층의 높이를 4m로 봅니다. 그러면 4m가 올라가야 한 층이 증가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2m를 올렸다. 그럼 층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뭐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높이가 늘어난 게 되기 때문에 법령에서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간단합니다. 보세요. 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이 기존 건물에서 위로 층수가 올라간 걸 뭐라 부른다고요? 증축. 자, 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 옆으로 뭐가 늘어났어요? 위에서 봤을 때 원래는 이거 없었죠? 이것만 보였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만큼이 늘어났죠? 위에서 봤을 때 뭐가 늘어났어요? 건축 면적. 건축면이 늘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증축, 이것도 증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요. 건축 면적 늘어나는 것은 증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 건축 면적은 건물에서 지금처럼 붙어서 늘어나야 돼요? 띄워서 늘어나야 돼요? 붙어서. 그럼 띄워서 만약에 늘어난 것은 신축이다. 라는 말이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 앞에 건축 면적을 건물에서 붙어서 늘어나는 것만 건축 면적이라고 단서를 적은 게 없죠. 없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학생들은 이걸 볼 때 뭐냐면 자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옆에다 뭘 달았을까요? 주 건물에서 붙어서 늘어나는 면적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 얘기가 없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붙어서 늘어나든 띄워서 늘어나든 다 뭐가 된다고요?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외우려고 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출제를 낼 때는 지금처럼 그 내용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는 거는 뭐냐면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기출이 안 나온 내용까지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출에 나온 내용을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나오면 확실하게 맞추자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왜? 어차피 알고 있는 문제에서 응용해야 하는 문제를 많이 틀리거든요. 수험생들은. 그것만이라도 놓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어요. 부속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럼 부속 건물이 아니에요. 부속 건물은 반드시 뭐라고 적어요? 부속 건물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일반 주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주된 건물. 됐나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 맞죠?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대지가 같나요? 다르나요? 같은 대지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증축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설명을 안 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축이라 했을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니까 이 건물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옆에 건물이 면적이 늘어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게 같은 대지가 아니면 신축이겠죠. 같은 건물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라든지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뭐가 되면 토지가 되면 대지가 되면 그 한 동이 있는데 옆에다 또 한 동을 짓잖아요. 그럼 신축 건물이란 말을 안 쓰고 증축 건물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학교 건물에서 대학 건물에서 본관이 있는데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같은 대지가 되기 때문에 같은 대지라는 것은 소유주가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대지가 되면 옆에다가 신축 건물 공사라고 쓰지 않고 증축 공사라는 말을 쓴다고요. 조금만 관심 있게 봤다 그러면 그 문구가 왜 저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지 이렇게 고민을 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게 법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늘어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 개념을 알아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개축입니다. 여러분 몰랐던 거. 개축. 개축이란 기존 건물 있죠. 기존 건물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체하고 됐나요?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철거라는 말을 쓰게 되죠. 철거하고 이렇게 돼요. 이제 바뀌어서 다시요. 개축이란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그리고 그 대지의 종전과 뭐 하라고요?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물을 다시 축조하는 겁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했냐면 그 이유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봤을 때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야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 그걸 다시 허물고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지만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축이 된다.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게 개축이냐 신축이냐에 따라서 허가받고 신고하는 부분의 규모 부분에 따라서 그 사항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뭐 세금 내는 것도 달라지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축이냐 신축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보세요. 자,
18회 시험에 나왔어요. 1층 건물 짓고 2층 건물 짓고 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기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자기가 뭐 하냐면 3층짜리 건물을 일부만 철거를 합니다. 일부만. 무슨 말이세요? 이 중에서 2개 층을 철거를 했어요. 됐나요? 그럼 기존의 건물 한 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다시 짓더라도 뭐가 되기 위해서는, 개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넘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돈이 많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2층 한 층만 더 지었습니다. 그럼 2층까지 올린 거 맞죠? 그럼 이거는 개축입니까? 개축이 아닙니까? 개축이 아니다. 자, 보세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고 그랬죠.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위는 뭐라고요?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든지 그 이하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그 범위라는 것은 그 이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 3층까지 지으면 되는데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한 층만 더 지었다고요. 그러면 이 2층 지은 건물은 개축이에요? 개축이 아니에요? 그렇죠. 개축이 되는 거죠. 그럼 돈이 있어서 한 층을 더 지었네요? 그럼 이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개축이 왜? 그 범위 아니니까. 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한 층을 더 지었어요. 한 층을 더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과연 이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요? 늘어났죠. 기존보다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라 불러요? 그렇죠. 증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4층이 되든 5층이 되든 6층이 되든 기존 층수보다 늘어났으니까 뭐라 불러요? 증축이라는 거예요. 기존에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됐나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기존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몇 층이 있었어요? 아니요. 원래는 3층이 있었는데 그 3층 중에서 2층을 허물었죠. 그리고 몇 층만 남았어요? 1층이 남아있는 게 기존 건물이 된 거예요. 기존은 3층이 있는 거는 기존 규모고 원래 1층이라는 게 남아있다고 지금. 기존 건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증축이라 본 거라고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개축은 건물의 전부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를 철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일부를 본 거예요. 자, 이제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너무 노화돼서 이 3층을 전부 다 철거했습니다. 기존 건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게 안 남아있죠? 여기는 일부 남아있었죠? 안 남아있죠? 그거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다가 건물을 한 층 지었습니다. 기존 건물이 몇 층짜리였는데? 3층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한 층만 지었어요. 뭐예요 이거? 오케이, 개축이죠. 개축. 그 다음에 2층까지 지었습니다. 뭐예요? 개축이죠. 3층까지 지었습니다. 뭐예요? 개축이죠. 그렇죠. 돈이 많아가지고 한 층 더 지었네요. 뭘까요? 여기서 이제 반반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음이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어느 한 분은, 그렇죠, 신축. 어느 분은 또 뭐죠? 증축. 이렇게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화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험장 가서도 반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뭘 포인트로 줬냐면, 여기는 1층이 남아있었죠.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난 거죠. 원래 층수가 3층까지 허용되지만 이거는 다 노후가 돼서 3층을 다 허물어서 없어진 거. 그럼 없어진 상태에서 3층까지만 지었다면 개축인데 한 층 더 늘어난 거죠. 이때 늘어난 4층은 우리가 뭐라고 보지 않고 증축을 하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기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진 4층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신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고, 이거를. 예?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거를. 그 개념을 아셔야지.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데 일부 철거했을 때와 전부 철거했을 때의 차이점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범위 내까지만 하면 둘 다 일부든 전부든 다 뭐가 되는데 개축인데 전부를 철거하면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층수보다 더 늘어나면 증축이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른다? 신축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기본 문제, 이게 응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요?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거 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서 안 돼요. 못 찾아내요. 출제자가 마음먹고 어려운 거 내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그 다음에 자,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건축주가 너무 오래되어서 자기가 인위적으로 뭐 한 거예요? 다시 지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재축입니다.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축은 건축물이 뭐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뭐 한 거예요? 멸실된 거예요. 인위적으로 철거한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재축할 때 재는 재해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면. 이런 데서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개축은 내가 인위적으로 뭐죠? 바꾸는, 뭐 개보수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재축은 재해에 의해서 이 개념만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멸실된 경우로 그 대지 내의 연면적 합계는 무조건 종종 규모 뭐죠? 이하. 나머지 뒤에는 똑같아요. 그리고 동수나 층수나 높이가 모두 종종 규모 뭐죠? 이하로 다시 축자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재축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뒤에는.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재해, 멸실이 된 게 재축이고 인위적으로 철거한 건 뭐가 돼요? 개축이다.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많이 나왔죠? 올해 또 나왔으니까. 보세요. 1층, 2층, 3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해일이 생긴 거예요. 해일이 생겨가지고 그 인근에 바닷가에 있는 건물에 건물을 뭐 한 거예요? 멸실을 시킨 거예요. 그럼 내가 허문 게 아니죠. 자연재해에 의해서 멸실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축.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재축이 되려면 기존 건물과 종전의 규모와 같은 걸로 해야 돼요. 같은 걸로.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여기다가 기존 건물이 있는데 재해에 의해서 이게 일부가 멸실된 거예요. 2개 층이 멸실된 거예요. 2개가. 그러면 2층하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2층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건 뭐가 돼요? 개축. 그 다음에 재축. 지금 재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한 층 더 지어서 3층까지 지었습니다. 뭐가 돼요? 재축. 자, 그런데 돈이 좀 많아가지고 한 층을 더 지었네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제 눈치가 생기잖아요. 증축이에요. 뭐가 있었으니까. 1층이 있었으니까. 1층이 아니고 2층이 되더라도 기존 건물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패턴 나오겠죠.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전부가 멸실된 거예요. 전부가 멸실됐어요. 1층만 지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재축. 2층만 지었습니다. 1, 2층 지은 거예요. 재축. 3층까지 지었습니다. 재축. 4층 지었습니다. 뭐예요? 오케이. 이제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를 가르쳐주니까 몇 가지를 했어요? 2가지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한 가지 가르치면 한 가지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벌써 2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신축이라. 왜? 건물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전부 다.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은 거의 개념이 똑같은데 이것만 틀린 거예요, 이것만.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전이었죠.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대로 뭐냐면 건물을 들어서 그대로 올려야 돼요. 옮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 있죠. 문화재 같은 경우가 여기 위치했는데 자꾸 여기에 뭐가 생기면 뭐 물이 흘러내린다든지 그래서 도저히 여기 있으면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들어서 뭐죠? 같은 대지 내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여기는 물이 안 흐르니까 그럼 이걸 뭐라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전. 중요한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뭐를? 주요 구조부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대지인데 같은 대지인데 다른 위치로. 다른 대지로 가면 뭐가 될까요? 이사. 그래요. 이사. 이사는 아니고 뭐가 될까요? 신축이죠. A라는 대지에서 B라는 대지로 그대로 이전하면 새롭게 건물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거는 신축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뭘 또 모르냐면 주요 구조부를 몰라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올해 샵 11의 시험 문제도 이 주요 구조부 하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얘네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긴다고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전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아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그러면 주요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뭐가 되느냐 이겁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 계단을 뭐라 불러요? 주요 구조부. 구조가 뭐냐면 뼈대예요. 뼈대. 구조가 다른 거 아니에요. 뼈대. 뼈대인데 주된 뼈대가 되는 거 얘기하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중에 주계단 알죠? 여러분들이 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주계단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붕틀 알죠? 위에 지붕 있잖아요. 그 지붕의 뼈대, 틀.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닥 알죠? 바닥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바닥. 우리 밟은 거 바닥. 그렇죠? 기둥 알죠? 모르는 게 내력벽과 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이게 뭐예요? 기둥. 이게 뭐예요? 바닥. 이게 위층 바닥. 됐나요? 이 시험 문제에서 뭐도 나왔냐면 올해 시험 문제에서 층의 높이, 층고에 대한 정의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만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층의 높이는 그 층 바닥 면에서부터 그 다음 층 어디까지? 바닥 면까지예요. 근데 이쪽 바닥에서부터 그 바닥 밑면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층의 높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세요? 나중에 그건 배울 거고 일단 여기만 보면 그럼 여기서 기둥이 뭔지 알고 바닥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내력벽이 나왔죠. 이 내력벽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 실을 구획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은 거 있죠. 세워져 있는 거. 이거 벽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벽인데 이게 무슨 벽이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 있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벽이에요. 역자가 힘역자, 내자가 견딜 내자.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견디는 벽을 뭐라 불러요? 내력벽.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칸막이 들어보셨어요? 칸막이? 칸막이는 뗐다 붙였다는 거죠. 그건 위에서 작용하는 힘을 받을 수 없는 비내력벽이라고 얘기해요.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칸막이라고 그래요. 그건 함부로 뗐다 붙여도 돼요.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힘에 대해서 견디는 벽은 함부로 뗐다 붙였다 하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벽을 내력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함부로 허물면 안 돼요. 이거는. 그게 바로 내력벽이에요. 이게 기둥이고 바닥이고 지붕도 다. 보가 뭐냐 또 보가 이겁니다. 이거 보이나요? 여기 이거 보여요? 이거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시키는 거 있죠. 이거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위에 봤을 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위에 있는 바닥이 처지겠죠. 바닥이 위에서 힘을 가하면 처지겠죠. 그 바닥을 받쳐주는 게 뭐예요? 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거드란 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로 빔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거드는 큰 보, 빔은 작은 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보라고 얘기해요. 이게 없으면 바닥이 뭐 할 수 있어요? 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주요 구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전이란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게 30일의 시험 문제. 올해.
됐나요? 네, 이렇게 돼요. 외우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이죠? 이전이란 건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외운 게 아니에요. 이 자체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개념은 이제 외울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간단해요.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들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같은 대지에서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옮겼죠. 이걸 뭐라 불러요? 이게 이전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단지 이 용어를 모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정리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를 다 합쳐서 지금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새롭게 건물 짓는 거, 신축, 그 다음에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는 거, 증축,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오래돼가지고 내가 철거하고 종전과 똑같이 짓는 거, 개축, 그 다음에 재해에 의해서 멸실돼서 짓는 거, 재축, 옮기는 거. 이걸 뭐라 부르냐면 건축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건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25의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 문제를 맞추면 기출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외운 것도 아니에요. 외운 것도 아닌데 과연 기출문제가 풀리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을 제일 어려운 케이스가 뭐냐면 박스 주어지고 모두 고르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첫 번째, 건축물이 없던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자하는 거 뭐라 불러요? 신축은 건축에 해당돼야 안 돼요? 되는, 기억되네요? 니은. 기존 5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건물이 있대요. 건축물의 층수를 몇 층으로? 2개 층이 늘어났죠? 뭐라 불러요? 증축. 그럼 건축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 태풍으로 재해네요. 태풍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자한다고 얘기했어요. 뭐예요 이거? 재축. 건축에 해당되는 거 맞죠? 그 다음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몇 미터? 5m가 되든 10m가 되든 100m가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 5m에서도 고민해요. 5m? 나 치수 안 외웠는데? 치수가 없으니까요. 외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5m로 옮기는 거 뭐라 불러요? 이전. 그럼 건축이에요 건축 아니에요? 건축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두 고른 것은 몇 번? 5번. 이게 25의 문제예요. 박스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무슨 말이세요? 수업의 진행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수업하는 어느 일면을 수업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일부를 보여드린 거라고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잊어버리죠. 여러분을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지 않도록 제가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생선의 가시를 다 발라가지고 이렇게 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휘발성 문제 같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휘발성이 많은 이유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한 부분이 어떻게 돼요? 금방 날아가죠. 그럼 그 암기한 부분이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해결해요? 반복. 계속 반복입니다. 암기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암기한 부분을 뭐 해야 돼요?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암기해야 될 내용을 암기장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정리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립니다. 그것도 기출에 나온 내용만. 보세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그리고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추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오케이, 신축. 그럼 이게 신축이냐 아니냐를 모르니까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 신축 대신에 뭐죠? 이전이나 재축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를 한 거예요. 주관식이 아니지만 문제가. 그 다음에 재축이란 재축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건축물이 천재집이냐 그 밖에 뭐로?
그렇죠. 재해. 다 합쳐 재해라 그러잖아요. 재해로 뭐 한 거예요? 멸시된 거. 재축의 포인트는 재해예요. 개축은 재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철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 동수, 층수,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죠. 그 이하로 해서 다시 축자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재축이라 한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내용을 암기장을 통해서 그 시간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기장을 드립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거 시간 날 때마다 5분 정도만 하셔서 조금씩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 네. 그렇게 해서 휘발성은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공부양이죠. 이 공부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하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던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고 자주 출제가 안 되는 파트는 과감하게 뭐 해야 돼요? 구겨서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문제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쓰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뭐죠? 쌓아둡니다. 나중에 보면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올해는 나오겠지. 혹시나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쌓아두고 여러분한테 강요를 하면 이거 올해 나올 수 있고 혹시 모르니까 나올 수 있고 그렇지 모르니까 또 나올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올리다 보면 양이 어떻게 돼요? 엄청 많아져요. 제일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 버리는 일은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이것만 하세요 하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올해 수험생들이 문제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워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부의 양이 많이 한 사람이든 정말로 해야 될 것만 해야 하는 사람이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문제가 어려울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쉬울 때는 어떻게 돼요? 다 합격해요. 중요한 거. 쉬울 때는 다 합격한다고요. 그게. 많이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딱 그 점수. 그래서 제가 공법의 점수에 최소 점수를 몇 점으로 잡는지 아세요? 몇 점 잡을까요? 50점입니다. 과락이 40이잖아요. 50입니다. 적어도 제 수업을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 50입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 제가 공부량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에요.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해요. 그런데도 수험생들이 밴드에다가 글을 막 올리는데 보면 180개 이상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전부 다 뭐냐면 70점 받았어요. 어떤 분은 뭐죠? 80점 받은 분도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80점을 받은지 아세요? 자기가 직접 글을 적은 거예요. 그렇게 엄청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아까 암기장 보셨죠? 그 암기장 자체를 프린트로 나눠주는데 온라인으로 듣다 보니까 첨부 파일로 올라간지 모르고 그 암기장을 뭐죠? 손으로 다 쓴 거예요. 꽤 많거든요. 다 쓴 거예요. 그걸 하나씩 전부 다 정지시켜 놓고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링제목을 또 만들었다. 직접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 암기장이 전부 다 기출인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려워도 그렇게 점수가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교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로 끝나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업 듣는 겁니다. 실강으로 듣든 인강으로 듣든 제일 중요한 게 딱 수업. 보통 많을 때는 4시간, 적을 때는 3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그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듣고 복습까지 하시고 대답을 하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끝나면 집에 가서 재택 학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밴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제가 오늘 수업을 했잖아요. 오늘 수업을 하면 오늘 수업 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 날부터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선지를 5개 선지 정도를 올립니다. 새벽에 6시마다. 6시에 같이 일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걸 올리면 그걸 매일마다 OX 형태로 올립니다. 그게 시험 끝날 때까지, 시험 당일까지 올립니다. 그거를 계속 매일 뭐죠? 많지도 않잖아요. 5개 선지, 5개 선지. 그걸 한 번씩 계속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내용을 가지고 인증사실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게 숙제예요. 그래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제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재택학습입니다. 무슨 말이가 돼? 그렇게 하고 수업 시간에 오시면 그 한 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또 만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뭘 하게 돼요?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반복입니다. 공인중개사에서 공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도 반복, 둘째도 반복, 셋째도 반복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법이 60점이 나왔는데 공시세법이 과락이 돼서 합격을 못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에? 그럼 어떻게 약속이 최소 공법은 50점 이상이면 돼요.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고 50점 이상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점수를 더 받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중개사법이에요. 공법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많이 해서 점수를 세법이나 공시법에 나눠주고 공법에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개사법은 7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나오고 또 아무리 해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점수대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해야 될 내용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저를 믿고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냐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서 공부하는 횟수가 누적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용 자체는 알고 있는데 자꾸 떨어져요. 시험에 떨어진다고요. 합격을 못한다고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진짜. 한 번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여전한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다시금 역전을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뼈대를 잡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어렵진 않지만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뼈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뼈대만 완성이 되면 전체를 다 한 것과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진짜. 그래서 11월, 12월 달 작업이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뼈대를 잡아놔야 모양을 만들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연휴도 많고 12월 달 그래서 힘들겠지만 결석하지 마시고 오시면 제가 분명히 뼈대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공법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빨가벗고 춤을 추는 일이 있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셔가지고 뼈대를 꼭 찾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